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를 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좀 쌀쌀해진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뭐 여름 날씨처럼 덥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아침부터 좀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영 종잡을 수 없는데 이럴 때 좀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감기라든지 요즘 또 어줍지 않게 또 코로나가 또 주변에 보면 코로나 걸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려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화면이 어둡죠. 오늘 뭐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조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약간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제 얼굴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불량 제약회사에 대한 책을 풀어드릴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53페이지 지난 시간에 좀 이제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잘랐었는데 결과가 부정적인 임상 시험은 왜 사라질까 그랬고 53페이지에 이런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되거든요. 되게 슬픈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사라지고 제약회사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올리냐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것은 이타심의 발현이다. 이것은 자기의 피험에서 나온 결과가 치료 효과에 관한 지식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 향후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리라는 암묵적 전제를 두고 있다. 뭐 사실은 이렇게 외국에서는 분명히 이게 실험이다라고 밝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300만 원짜리 약을 12만 원에 먹어봐라 뭐 이런 게 과연 그 정확한 건지 사실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전제는 암묵적이지 않다. 많은 임상시험에서 이 전제는 명시적이다. 환자들은 참가 동의서에 서명할 때 임상시험 자료가 향후 치료제 결정에 인용된다는 말을 명확하게 듣기 때문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임상시험 자료가 연구자나 제약회사의 변심에 따라 은폐될 수 있다면 환자는 의도적인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책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후원하는 임상시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결과를 발표할 자신들의 권리를 올가매는 이런 속박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연구한 논문이 2006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숨긴다는 거죠. 44건의 임상시험 가운데 16건은 후원사가 중간에 언제든 자료를 볼 수 있었고 다른 16건의 임상시험은 후원사가 언제든 마음대로 중단할 권리가 있었다. 이것은 곧 후원사가 임상시험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는 누구냐면 이제 저희 소비자들이라는 거죠. 소비자들. 네.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검증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연구가 끝까지 진행되더라도 자료는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44건의 임상시험 가운데 40건에서 발표 권리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의 계약서에는 후원사가 자료 전체를 소유한다 또는 최종 발표에는 후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두 가지 모두가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제한 가운데 어느 것도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 어느 프로토콜이나 논문에도 후원사가 모든 임상시험 자료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또는 후원사가 발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의 의미를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런 모든 임상시험의 결과가 편향된다면 그로 인해 학술문헌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무슨 학술지에 난내해서 믿고 먹지만 사실 그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68페이지에 후원사와 연구자가 자료를 은폐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가 일반화되어 있다.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단지 그들이 약효와 관련해 의사와 환자를 오도하기 때문이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계약, 즉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환자와 연구자 간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임상시험에 참가하면서 연구 결과가 나중에 자신과 같은 환자들의 치료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참 슬픈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또 연구윤리위원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78페이지에 2008년 일군의 연구자들이 상위 10위권 의학지의 사전 등록 마감 기간 이후 발표된 모든 임상시험을 조사했다. 각 학술지에는 모두 국제의학지 편집자위원회 회의 회원들이 편집자로 있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이 막강한 영향력의 학술지들에 발표된 임상시험 323건 가운데 딱 절반이 제대로 등록됐다. 4분의 1 이상은 임상시험 등록이 완전히 부실했다. 국제의학지 편집자위원회 소속 편집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언론의 강력한 비판이 있은 후 2011년 3월부터는 일부 임상시험이 유드라팜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조금씩 공개됐다. 2012년 여름 현재 유럽의학청은 유드라CT가 완전히 공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1만 건의 임상시험은 아직도 누락되어 있다. 사이트 내부의 엔진 검색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숨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죠. 우리 일반인들이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하늘에서 별 따기 그래가지고 82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 규제 당국의 자료를 요구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물론 제재를 가하는 신용은 한다. 또 임상시험을 등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학지 편집자들은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을 계속 게재해주고 있다. 물론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척은 한다. 게다가 연구윤리위원들은 전수 발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은 한다. 그리고 전문가 단체들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물론 자료 누락 문제가 유행병 수준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알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세 가지 심각한 낭패를 겪게 되는데 첫째가 규제 당국에 애당초 원자료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들이 종합적인 임상시험 자료를 환자나 의사와 공유하는 방식은 엉망진창인데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세 번째는 제약회사가 제출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면 규제 당국은 그 즉시 높은 장벽을 쌓고 가로막아서 적어도 수년 동안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임상 데이터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중에 약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페록세틴이라는 약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는데 하여간 좀 슬픈 얘기고요. 또 규제의 허점 이런 얘기들도 쭉 나오는데요. 91페이지에 이 저자께서 하시는 얘기에서 나는 의약품 규제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하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아는데 그들은 똑똑하고 선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단독으로 이 자료를 분석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어느 한 기관이 자료를 단독으로 분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그들을 어깨너머로 감시하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교 대상을 제시하고 도움이 되는 비판을 하고 진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저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이 아니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느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그 답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약을 권하긴 하지만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그 부작용을 읽어보시진 않죠. 왜냐 워낙 바쁘시잖아요. 하루에도 200명, 300명씩 진료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 속에서 요즘은 또 이제 파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의료 파업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렇지만 남아 계신 분들만 녹초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워낙 많은 환자를 진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약 하나하나를 공부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결론은 딱 한 가지거든요.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 잘못도 아니고. 이거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102페이지에 약간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부 규제 당국들의 생각과 달리 약이라는 것은 효과가 좋아서 시판되거나 나빠서 시판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 당국은 설령 약이 아주 모호한 상황에서 드물게만 사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판단의 잣대는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시판되는 많은 약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약이 처방할 수 있게 승인이 났다는 단순한 사실이 곧 그 약이 특별히 효과가 좋거나 최고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각각의 임상 상황에서는 어떤 약이 최상인지와 관련해 내려야 할 복잡한 결정들이 있다. 환자가 어떤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의사는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해보고 싶을 수 있다. 어떤 환자가 경증 신부전을 앓고 있더라도 신장 상태가 나쁜 환자에게 아주 드물게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약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처방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또 환자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다 유전자도 틀리고 또 환경도 틀리고 먹거리도 틀려왔기 때문에 어떤 약이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듣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슬픈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111페이지에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임상시험은 실시되고도 종종 발표되지 않아서 의사와 환자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다. 모든 임상시험 가운데 겨우 절반만 발표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보다 발표되지 않는 비율이 2배나 된다. 이것은 곧 환자가 사용할 의약품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거가 의도적으로 편향돼 의사가 처방할 치료제의 효과가 과장된다는 의미다. 이런 자료노락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진짜 효과와 위험을 알 도리가 없다. 이것은 국제적 차원의 대규모 연구 부정 행위다. 문제의 실체는 널리 인식되지만 아무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타미플루 스캔들. 그래서 로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로슈는 제약회사 이름입니다. 로슈라는 제약회사에서 타미플루를 만들었겠죠. 타미플루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타미플루가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여줄 거라 생각한 것 같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타미플루가 생명을 구하고 입원 치료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유럽 의약청은 타미플루가 합병증을 줄일 거라고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의약품 규제 당국도 그렇게 발표했다. 로슈의 웹사이트는 타미플루가 합병증을 67%까지 줄여준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타미플루가 실제로 합병증을 줄여준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작용이 뭐예요? 자살 충동이죠. 로슈는 비밀 조항들로 이루어진 비밀 계약을 요구했다. 전 세계에서 이미 수십만 명에게 투약된 약의 안정성과 효능에 관한 논의에서 자기네 임상시험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퍼슨은 이 계약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비밀로 해서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 또 그때 무슨 조류 독감인가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먹었죠. 2010년 8월 로슈는 훨씬 더 괴상망측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의사와 환자가 안전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할 권한을 제약회사가 갖겠다는 심보가 엿보였다. 일도 알려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로슈는 모두에게 공개돼야 할 자료에 개별 연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것이 응당 자기네 권리인 양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상 연구 보고서는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그러고 나서 로슈는 코크란 연합 평가자들이 로슈 임직원에게 이메일 회신을 보낼 때 기자들에게 사본을 같이 보낸 것에 불만을 보였다. 로슈의 변명은 점점 볼썽사나워졌고 임상 연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학술지를 통해서만 가하는 뜨뜻미지근한 압력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로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게 분명하다. 이것은 공중보건상 심각한 문제다. 타미플루 자료에 관한 개별 문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보를 은폐해 환자에게 위해를 입히는 제약회사와 규제 당국의 광범위한 문제 차원에서도 그렇다. 상황이 훨씬 더 이상하게 돌아갔다. 2011년 1월 로슈는 코크란 연합 연구자들이 이미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약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그냥 뭐 처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타미플루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1979년도인가 시판 중지가 됐는데 이유 없는 자살이 굉장히 늘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나 했는데 아무리 해도 뭐 연관성도 없고 뭐 했는데 결국 공통점을 찾아내죠. 그게 타미플루를 복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자살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일본에서는 79년도인가 판매 정지가 됐던 약품이었죠. 또 이제 뭐 로시글리타존이라고 해서 새로운 종류의 당뇨병 치료제 얘기도 쭉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이거 제약회사 이름입니다. 영국의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이와 관련된 자기네가 보유한 자료에 대한 내부 메타 분석을 2회 실시했다. 그 결과 심장질환 유발 위험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식품의약청은 이런 결과를 알고도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2008년까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판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발표를 했으면 판매 정지가 됐을 텐데 이 약을 먹고 심장질환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네가 메타 분석을 실시했는데 2회나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도 심장병이 유발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걸 몇 년 동안 속였다라는 얘기예요. 참 슬픈 얘기들이죠. 심장학자 스티븐 니슨과 그의 동료들이 획기적인 메타 분석을 발표한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로시글리타존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심장질환 위험이 43% 증가했다. 당뇨병 치료의 핵심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서 이 결과는 굉장한 것이었다. 이 결과는 이후의 연구에서 확인됐고 로시글리타존은 2010년 전 세계에서 시판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그럼 그 사이에 먹은 사람들,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은 거 만약 세상을 뜬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뭐예요 도대체? 당뇨 치료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심장병으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만약에 이게 그냥 이 사람이 감으로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박사님은 뭐 수갑을 찾겠죠. 이 정보가 처음부터 모두 공개됐다면 규제 당국은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가 그들의 승인 결정에 따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약에 대한 임상 연구 보고서 또는 임상 시험 보고서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로슈가 타미플루 자료를 읽을 수 있게 허용할 연구자를 자기네가 선별해야 한다고 우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추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망자가 꽤 나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메타 분석했던 자료들이 영문으로 쭉 돼 있는데 제가 뭐 영어가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133페이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갖고 우리는 정보가 일상적으로 은폐되는 의료 문화의 만연을 묵인한 결과 그로 인한 무고한 고통과 죽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리라 믿었던 사람들, 즉 규제당국, 정치인, 환자단체, 전문가단체, 대학연구윤리위원회는 모두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환자단체들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고 환자들이 고소나 이런 걸 못하도록 또 막았답니다. 이 책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러면 뭐 이런 걸 읽어서 기분이 나빠서 왜 읽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구독자님들이나 주변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라고 부탁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거의 후유증으로 어떤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가 오거나 뭐 신체적인 어떤 무리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냥 뭐 나이 먹어서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하나 선택하실 때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마법의 탄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먹거리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지 않고 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어떤 약 하나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우리 항상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번 주도 공짜 점심
없는 정말 내 자신에게 정직한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